오늘부터 형사소송법 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또는 수업 중에 읽어주는 부분, 교과서 내에서 읽어주는 부분은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중요 표시를 하든지 밑줄을 긋든지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시죠. 14페이지에 형사소송법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범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 건지 그걸 규정한 법이 형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수사할 거냐, 수사 절차,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할 건지, 재판 절차,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어떻게 형을 집행할 건지, 형 집행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 집행 절차를 보통 형사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이런 어떤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첫째 줄에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 절차, 즉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체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보시면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은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 집행 절차와 같은 이 형사소송 절차 또는 형사 절차는 법률로 정하라 하는 게 형사 절차 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나 또는 형사소송법의 특별법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사절차 법정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형사절차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헌법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12조 1항을 참고로 보시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이라는 게 바로 형사 절차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사 절차들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률로서 형사 절차들을 규정해야 되고 법률에 의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가 헌법 제12조 1항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 제12조 1항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의 특별법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썩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먼저 우리가 국가법 체계를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을 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과 개인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또는 뭐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규정한 법이 사법이고, 그러한 사법의 제일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형집행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먼저 법체계에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때는 공법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법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법에 속하면 우리가 국가권력기관은 3대 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각 소관기관마다 적용하고 있는 법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을 입법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을 행정법,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을 사법법이라 그러는데, 형사소송법은 사법부에서 소위 말해서 재판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법, 사법법, 행정법으로 공법을 나눌 때는 형사소송법은 사법법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법의 특징은 우리가 입법법이나 행정법은 법 목적이 주로 한목적성을 많이 추구합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과 같은 이 사법법은 합법성을 법 이념으로 한다. 다른 말로는 그걸 법적 안정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법법 소관 법률은 다시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법이냐, 민사재판을 하기 위한 법이냐, 행정재판을 하기 위한 법이냐로 구분을 할 때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법이다. 자, 그 다음에 형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법은 어떤 것이 범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과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즉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집행할 것인가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형사법 중에서 절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특징을,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면 공법, 사법법, 형사법, 절차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방금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사소송법의 성격에서 1번 보시면 공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공법으로서 첫째 줄에 보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와 피고인 등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사소송법은 공법으로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권력기관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대 권력기관으로 구분을 할 때 사법부 소관 법률이다, 즉 사법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형사소송법은 국가사법작용을 규율하는 사법법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법 이념은 법적 안정성, 즉 합법성을 이념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합목적성을 중시한다, 즉 공익을 중시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3번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법부 소관법률, 즉 사법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재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형사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에 속한다. 그래서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배분적 정의라는 뜻은 형사법에서 추구하는 정의가 배분적 정의고, 그 다음에 민사법에서 추구하는 정의는 평균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능력에 맞게 대우하고 누구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거냐 하면 바로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즉 당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검사가 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재판에서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학력이나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즉 평균적 정의를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중에, 즉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 중에 주로 피고인을 보호하는 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게 대우한다. 아무래도 검사보다는 피고인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 쪽을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피고인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 피고인을 좀 더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형사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형사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과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크게 형사법으로 분류하는데, 형법은 어떤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규정한 실체법입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집행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16페이지 절차법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형사법 내에서도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그래서 실체법인 형법과 그 다음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실체법은 정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 즉 절차법은 동적이고 발전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형법은 규정을 할 때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이런 식으로 각 부분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진행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소송법은 소송법 제일 첫 편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수사할 건가? 제일 먼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사할 건가? 그 다음에 수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재판할 건가? 재판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형집행을 할 건가? 그래서 어떤 절차의 단계를 규정한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윤리적 색채가 강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즉 반도덕적 행위 중에서 꼭 처벌해야 될 내용들을 국가가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어떤 수사 또는 재판의 절차, 즉 테크닉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걸 정리해 보면 형사소송법은 첫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공법이다. 그 다음에 사법부 소관 법률이다. 즉 사법법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법부 소관 법률 중에서 형사재판을 위한 법이다. 즉 형사법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을 위한 법 두 가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형사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 하는 건데 지금부터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다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법원 하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법원이라는 뜻은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기관, 즉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의 의미가 법적 원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형사소송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은 어떤 게 있느냐. 물론 형사소송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미에 판서를 해놓은 이 법규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법규라는 의미는 그 법을 제정한 국가 또는 국가기관도 규율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도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정도 개념을 아시고 먼저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은 첫째 헌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있는 어떤 절차나 제도 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보통 시험 문제, 첫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첫째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페이지의 박스부터 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첫째는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내용들이 책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시험에는 분명히 나올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억지로 외워서는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내용도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첫 시간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기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내용들은 앞으로 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어떤 것이 있는지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 읽어주는 부분은 특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법 제12조 1항에 보시면 형사절차 법정주의 그리고 적정절차의 원칙 또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제12조 2항에는 고문금지 그리고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2조 3항에는 영장주의, 그 다음에 4항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5항에는 구속 사유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체포나 구속을 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권리, 그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피구속자의 가족 등의 구속 사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사편을 배워보시면 알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속을 했을 때 피의자를 체포 구속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항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7항에 우리가 증거법칙 중에 중요한 증거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백배제법칙, 그 다음에 자백보강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조 1항에는 일사부재료의 효력, 기판력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료의 효력이라는 것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일사부재료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그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7조 1항에 보시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하나 건너뛰어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두 가지 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항에 형사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그거는 다른 말로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에서 정인으로서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는 제28조 형사보상 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그 다음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같은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 그걸 특히 유념을 하시고,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즉 헌법은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률, 그걸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들을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령과 행정규칙입니다. 19페이지 상단에 명령과 행정규칙인데, 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그 법률 내에 어떤 행정부에서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발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행정규칙은 바로 행정부의 어떤 위임명령 또는 집행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은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그 다음에 검찰사건사무규칙, 그 다음에 검찰집행사무규칙,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방금 본 명령이나 규칙들은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는 있는데 법규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방금 읽어본 내용들은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내부를 규율은 하지만 국민을 직접 규율하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법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법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거기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검찰집행사무규칙, 이것은 판례에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성을 인정했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걸 꼭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 이거는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즉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주로 형사소송법 과목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과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들이 형사소송법 책 안에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중에서는 특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형사소송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따로 형사소송 규칙을 공부할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이 과목을 보면서 그 안에 중요한 규칙들은 같이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판례가 형사소송법의 법원성이 인정되느냐, 판례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의 법원 그 파트에서는 17페이지에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는 뭐냐. 즉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됩니다. 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는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고, 그걸 공부하실 때는 앞에서 말했지만 그걸 굳이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특히 제가 읽어본 부분을
잘 체크를 했다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 제도나 절차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때 다시 상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하는 걸 봅시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첫째, 장소적 적용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인적 적용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시간적 적용 범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먼저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라는 뜻은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즉 내국인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즉 시간적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적용된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칙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원칙에 대한 예외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장소적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금 어디에서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적용 범위 제목 옆에다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라고 기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원칙인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데 문제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대한민국 영역 내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라 할지라도 국제법상의 지혜법권 지역, 지혜법권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에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냐? 미국 대사관, 미국 공사관 이런 데입니다. 거기를 지혜법권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법권 지역 밑에다가 대사관, 공사관, 그 다음에 문화원 그렇게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영사관은 지혜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사관은 지혜법권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관, 공사관, 문화원 이런 것들이 지혜법권 지역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는 그러면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제 반대로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좀 전에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할지라도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 거기다가 화살표에서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라고 써두시면 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정리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단 대한민국 영역 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어디냐? 지외법권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대한민국 영역이 외지만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미치는 지역이 있다. 어디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즉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장소적 적용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적용 범위. 즉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다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원칙이고, 그 밑에 보시면 예외 보십시오. 예외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법상 예외, 그 다음에 국제법상 예외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법상 예외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법상 예외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이면 원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국내법상 예외, 즉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방금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라는 뜻은 공소를 제기한다. 즉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공소 제기를 검사가 하지 않는다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첫째,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소추 특권.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아닙니다. 불소추 특권이 아니고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그걸 불체포 특권이라고 그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책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면책 특권 부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그 다음에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걸 면책특권이라 그러는데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검사가 그것을 범죄로 보고 예를 들면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게 되면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인지 그리고 그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사건을 공소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 부분을 이론과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적용 범위 원칙은 좀 전에 한 내용 그대로고요.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는 첫째 국내법상 예외, 즉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첫째 대통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즉 임기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소추특권이라 그럽니다. 그 부분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체포특권이라 그럽니다. 불체포특권.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면책특권 부분에다가 방금 읽은 부분에다가 추가해서 써두십시오. 부수행위라는 말을 써두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리고 부수행위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면책특권이라 그럽니다. 이런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소제기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먼저 부수행위란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 번째 판례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판례, 세 번째 판례 보시면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은 당연히 면책특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부수행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발언에 대한 부수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만약에 공소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 번째 판례입니다. 그 판례, 박스 안에 있는 판례 첫 번째 보시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살표에서 써두십시오. 공소 기각 판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 무효인 때에 해당해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재판 부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항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때에 해당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재판을 한다 하는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즉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방한한 외국 국가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 공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절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국제법상 예외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외국의 원수, 그 다음에 그 가족,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방한할 때 가족까지 같이 데리고 오죠. 그러면 그 가족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의 사절, 그 직원, 그 다음에 가족,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100%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록집이라고 나누어 준 부분, 책하고 같이 삽입을 해서 나누어 준 부분에 1페이지에 보십시오. 1페이지에 주한미군과 관련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첫 번째 판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합중국 군대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말합니다.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소파협정이라 그럽니다. 소파협정.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파협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로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의 가족이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무집행 중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그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미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세 가지,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100%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세 번째 바로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줄에 보시면 형사소송법도 일반 원칙상, 일반 법원칙상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즉 형사소송법도 원칙적으로는 소송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본문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형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두시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거기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즉 제정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법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즉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형법에서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본문의 내용에도 보시면 국법과 신법 중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이 도중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개정 전의 법을 국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정되고 난 뒤의 법을 신법이라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법과 신법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때 국법을 적용할 것인지 신법을 그 신법 이전의 행위에 적용할 것인지 요거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다. 즉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률 내용에다가 신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십시오. 형사소송법, 본법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본법 시행 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국법을 적용하고 본법 시행 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공소를 이미 제기한 사건은 국법을 적용하고 즉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본법 즉 신법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국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판례로 정리한 게 그 밑에 있는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십시오. 그 판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이 뭐냐 하면 1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증거를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국법에 따라서 증거조사 등을 포함해서 재판을 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심 재판에 대해서 검사가 됐든 피고인이 됐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과 전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개정된 법은, 즉 신법은 2심에서는 신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심은 국법에 따라서 이미 재판을 했고, 개정 전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고, 2심은 신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2심은 속심입니다. 속심이라는 의미는 1심 증거조사의 효력을 승계한다는 겁니다. 1심 증거조사의 효력을 승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심은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진행이 됐다. 따라서 신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원래 2심의 특징이 속심이기 때문에 1심 증거조사의 효력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2심에서 신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승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판례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